딸아, 내가 말했지. 이젠 엄마도 편히 살 때가 됐다고. 근데 말이다, 편히 살라는 그곳이 어쩌다 이렇게 지옥이 된 걸까? 내 이름은 윤정혜. 올해로 74이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 내 손으로 밥 해먹고 빨래도 하고 병원 갈 일도 드물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 떴고 딸 하나 낳고 살아왔다. 솔직히 외롭긴 했다. 텅 빈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면 TV 소리마저 지겨울 때가 있다. 그래서일까? 딸아이가 어느 날 슬그머니 이런 말을 꺼냈다. 엄마, 이제 혼자 살기 위험해. 요즘 노인들 혼자 있다가 쓰러져서 발견도 못하는 경우 많다니까. 엄마는 그냥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지내. 우리 걱정도 좀 덜고. 걱정. 그 말이 처음엔 참 고맙게 들렸다.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 내 인생, 이제는 조금 누릴 때도 됐지 싶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일화 엄마, 이제 편히 사셔야죠. 게다가 그 아이 말대로라면 거긴 천국이란다. 피트니스, 찜질방, 마사지, 한방진료, 주말엔 공연까지 있다며 사진을 보여줬다. 광고 속 실버타운은 진짜 호텔 같았다. 입구에 벚꽃나무, 24시간 간호사 상주, 식사는 한식, 양식, 특식까지 준비된다지. 엄마, 돈 걱정 마. 아빠 남기신 보험금이랑 엄마 연금이면 충분해. 우린 정말 엄마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딸아이 눈가에 눈물까지 맺혔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냐고. 조금 외롭더라도 누가 챙겨주는 데서 지내면 낫지 않냐고. 실버타운에 입주하던 날,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셋이 나를 태우고 왔다. 입구에서부터 직원 셋이 인사하며 나왔다. 윤정혜, 어르신 어서 오세요. 미리 방 준비해뒀어요. 짐은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식당은 내일부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웬만한 호텔 뺨친 서비스였다. 방도 넓었고 창문 밖으론 호수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까진 정말 여기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여긴 진짜 최고야. 걱정 마. 엄마 혼자 외로우실까봐 우리 많이 고민했어. 여기선 친구도 사귀고 운동도 하고 병원도 있고 그냥 쉬기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덧붙였다. 어머니, 어차피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뭘 더 욕심내시겠어요. 그냥 여기가 천국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돌아갔다. 내 짐은 정리되지 않은 채 방 한 구석에 쌓여 있었고 나는 낯선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정해진 방송 소리에 잠을 깼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8시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식사 후엔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있으니 1층 다목적실로 내려와 주세요. 방마다 스피커가 달려있고 방송은 자동으로 켜진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식당으로 내려갔다. 깔끔하게 차려진 밥상, 정갈한 직원들. 그런데 어쩐지 시선이 느껴졌다. 처음 보는 할머니들이 나를 훑어보았다. 새로 들어온 분인가 봐. 어디 사셨대? 보니까 지원형 입주 같아. 지원형 입주라는 말이 나를 찔렀다.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 말투는 분명 비하였다. 오후엔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었다. 원예, 미술, 음악 치유, 치매 예방 강좌. 아니, 난 쉬러 왔는데 왜 이리 바쁘지? 이건 무슨 군대 훈련소 같았다. 어르신, 프로그램 불참 시엔 생활 점수가 차감됩니다. 생활 점수가 일정 이하일 경우
외출이나 외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활 점수, 외박 제한. 이건 감옥 아닌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며칠 뒤 손주 생일이라 외출하고 싶다고 말하자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보호자 확인 후 차량 배차되며 외출 시간은 총 3시간입니다. 5시간 이상 외출 시엔 장기 외박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딸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통화는 짧았다. 엄마, 거긴 외출 아무나 못해. 규정이 있잖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마. 그날 밤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게 내가 바란 편안한 삶이었을까? 딸아, 내가 말했지. 엄마 편히 살라고. 근데 말이다. 너희한테 부담되지 않으려고 내 마음, 내 생각 다 꾹꾹 눌러 담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거니? 내가 편히 살길 바란 거니? 아니면 그냥 너희가 편하게 바란 거니? 이화, 여긴 감옥이었다. 창살 없는 감옥. 그날 저녁 나는 몰래 응급벨을 눌러봤다. 정말 얼마나 걸릴까 궁금해서였다. 20분이 지나서야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다. 어르신, 벨은 장난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장난. 나는 정색하며 말했다. 어젯밤 옆방 어르신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는 왜 아무도 안 왔죠? 직원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인지야, 엄마 여기 좀 이상해. 왜? 또 뭐가 불편한데? 여긴 다들 좋다고 하잖아. 엄마만 왜 그래? 혹시 엄마가 적응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딸의 말투,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내가 문제 노인이라도 된 듯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엄마가 지내주는 게 편하겠죠. 병원 걱정 없고 밥 챙길 필요 없고 전화도 줄어드니까요. 근데 딸아, 나는 여기서 점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말할 수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 착한 엄마가 되는 그런 곳이야. 여긴 감옥이야. 그냥 벽이 말끔할 뿐이지. 여긴 감옥이야. 침대 위에 누워 있어도 내 마음은 갇혀 있어. 여긴 감옥이야. 그리고 나는 죄 없이 갇힌 죄수야. 삼화, 이게 다 돈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쉬라고, 편하라고 해서 왔는데 그 뒤에 붙은 가격표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실버타운 입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어깨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가 싶어 참고 있었지만 수건을 짜려고 손을 비트는 것도 어려워지더군요. 물리치료 받아보시죠. 간호사의 권유로 건강상담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 본 건강 리포트라는 걸 받았어요. 그게 바로 추가 진료 권고서였습니다. 도수치료, 한방 마사지, 약침, 치매 간이 검사까지 쭉 적혀 있더군요. 거기 적힌 비용을 보고 나는 한참을 멍하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제가 내는 건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험 처리 안 되는 항목이 많아서요. 실손보험 있으시면 일부 환급 가능하시긴 해요. 총 합계 83만 원. 그게 단 한 주, 일주일 분량이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애는 잘 알아볼게요라고만 말하고 끊더니 이틀 뒤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거긴 그런 데야. 고급이잖아. 기본 서비스 외엔 다 별도라고 생각해야 해. 그럼 나 이거 안 할래. 어깨 아픈 것도 참을게. 그럼 그렇게 하든가. 근데 나중에 더 심해져도 책임은 엄마가 지셔야 돼.
그 말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고? 그럼 여기는 내가 병이 생기는 것도 잘못인 곳이구나. 며칠 뒤 또 하나의 충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정기 인지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후엔 의료 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고 요양보험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묻지도 않은 검사에 불려나가 치매 초기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이건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예, 어르신, 거부하시면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따르실 수 있어요. 테스트는 간단했지만 모욕적이었습니다. 이게 몇 월 며칠이죠? 그림 속 인물 이름을 말해주세요. 세 자리 숫자를 거꾸로 말해주세요. 그날 밤 나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된 걸까? 며칠 후 점심 식당에 앉아 있던 나는 옆자리에 앉은 김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검사나 치료 다 유료였던 거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입주 전에 설명 들었지만 다 옵션이라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 여기선 밥 3번 먹는 것도 기본만 제공이에요. 소화 안 되는 날 죽 하나 더 먹으려면 5,000원이야. 병원 진료는 예약하고도 3일 걸리고 급하면 20만 원 추가야.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게 계속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서운 건 비정상적인 걸 정상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 그날 이후 나는 매달 청구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엔 250만 원, 둘째 달엔 307만 원, 셋째 달엔 358만 원.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유명한 고급 실버타운이 왜 화려하고 깔끔했는지. 우리가 돈을 낼 수 있을 때만 그들의 배려와 미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요. 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딸이 관리하던 보험금에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혹시 엄마 보험금에서 뭐 자동으로 나가고 있는 거 있니?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여기 유지하려면 돈 들어가는 거 당연하잖아. 엄마가 그 돈 쓰려고 평생 모은 거잖아. 그거 엄마를 위해 쓰는 게 왜 그렇게 불만이세요? 엄마는 맨날 불평만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나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돈이 아까워서 불평한 걸까? 아니야. 그냥 설명이라도 제대로 듣고 싶었던 건데 내가 평생을 모아준 그 돈이 누구 손을 거쳐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딸의 말투에서 들린 건 걱정이 아니라 피로감이었어요. 딸아, 엄마가 널 힘들게 했니? 엄마는 그냥 내가 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나도 그걸 결정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그렇게 나이 먹는 게 죄가 된 거니? 며칠 뒤 건강 체크를 위한 간단한 체조에 참가하라는 공지가 왔습니다. 내가 참여를 거부하자 직원은 생활 점수 차감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 점수 좀 깎여도 좋습니다. 대신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이곳에선 모든 것이 서비스입니다. 말 한마디도, 약 하나도, 미소 하나도 값을 치러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노인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는데 여긴 내가 내 돈으로 사야만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와 그 여자는 왕이었고 나는 하녀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쟁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군요. 실버타운이라는 곳은 늙은 몸을 이끌고도 줄을 서야 하는 또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입주하고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모두가 조용히 길을 비켜주는 걸 보며 누구길래 저리도 예우를 받나 싶었죠. 하얀 진주 목걸이, 명품 트위드 자켓, 그리고 코끝을 지켜든 태도. 그 여자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매기는 장사꾼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 회장. 진짜 회장이 아니라 입주민들 사이에서 붙은 별명이었죠. 이 회장은 실버타운 내에서 입주 연금액 상위 1%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들 둘은 의사, 사위는 변호사, 손주는 미국 유학 중이라는 전설도요. 아침 식당에서도, 체조 시간에도,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모두가 그 여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옷 정말 우아하시네요. 회장님, 어제 건강 강좌 어땠어요? 회장님 따라가야 우리도 오래 살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그 옆을 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죠.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열놀이 좀 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건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계급이었고, 권력이었고, 통치였어요. 이 회장은 프로그램 조율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간호사들에게 건의만 하면 다음 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 지침에 어긋납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 어렵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곧잘 벽에 부딪혔고 그 여자의 목소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자리가 남아있길래 조심스레 앉으려 했죠. 그 순간 누군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거긴 회장님 자리예요. 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그 여자의 단짝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창가 쪽 아니면 밥을 못 드세요? 눈에 들어오는 게 좋아야 소화가 되시거든요. 그렇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식판을 들고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이 들렸습니다. 요즘은 누구든 아무 데나 앉는 모양이네. 원칙도 격도 없어진 시대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집에 있었으면 이딴 눈치 안 봐도 됐을 텐데.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왔다가 왜 눈치 보고 줄 서고 자리를 피해야 하지? 나는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다이어리에 한 줄을 썼습니다. 여기서 나는 투명 인간이다. 며칠 뒤 피트니스실에서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운동기구가 남아있지 않아 그 여자의 자리를 대신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큰 목소리. 아니, 여긴 원래 내 자리인데 내가 이 기계만 쓴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당황한 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금방 비울게요. 그런데 이 회장은 그대로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직원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저런 분은 기계 사용 규정을 안 지키게 내버려둬요? 이래서 신입은 좀 걸러야 해. 그 순간 운동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빠져나와 그날 이후 피트니스실 근처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박 여사가 나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여사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분위기 좀 적응하시면 괜찮아져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눈치 좀 보고 말 한마디 조심하고 회장님 기분도 맞추고 그러다 보면 편해져요. 나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편해진다고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아니면 그 여자한테요? 어느 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고 옷차림은 늘 같은 니트와 바지였고 말수도 줄어 있었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조금씩
내 존재 자체가 작아지고 있다는 걸. 나는 여기서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외톨이가 되었고, 웃지 않으면 무례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노인들 사이에서도 권력이 필요했을까요? 그 여자는 왕이었고, 나는 그 왕 앞에 고개를 숙이는 하녀였습니다. 딸아, 내가 말했던 여유롭고 고급진 노후가 이런 거니? 내가 여기서 명품 자랑 들으며 자리 양보하며 눈치 보며 웃는 게 고급이야? 집에선 설거지통 앞에서라도 그래도 내 자리가 있었어. 오, 화나는 사람인데 왜 기계로만 감시합니까? 처음엔 그냥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재단하고 통제하는 눈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허리를 세우는 것조차 버겁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죠. 바닥에 손을 짚고 겨우 일어나려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정의 어르신, 괜찮으세요? 헐레벌떡 들어온 건 간호사였습니다. 놀란 눈으로 나를 살피던 그가 들고 있던 건 태블릿이었습니다. 활동 감지 센서가 이상 반응을 포착했어요. 어르신이 6분 이상 움직임이 없으셨거든요. 나는 순간 알 수 없는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내 방 안까지, 내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모두 감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던 거죠. 그날 오후 간호사는 나를 건강 모니터링실로 데려갔습니다. 말은 체크였지만 실상은 감시 강도 조정 요청이었습니다. 최근 어르신의 수면 패턴과 체온 변동 그리고 심박수 기록에 이상이 감지됐어요. 혹시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없으셨나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내 감정이고 내 속의 문제인데 기계가 그걸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두려웠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가끔 생각이 많을 뿐이에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모니터링 민감도를 높여드릴게요. 어르신께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잠결에 삐하는 경고음이 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무려 2번. 조용히 자고 있었는데도 수면 리듬 불균형이라는 이유로 자동 알람이 울렸고 그때마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르신, 뭔가 불편하신 건 아니죠? 무의식 중에 자주 뒤척이셔서요.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뒤척이면 안 되는 잠자리가 어딨어요? 내가 무슨 감시 대상도 아니고 왜 이래야 해요? 그들은 나를 달래는 척하며 웃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2층 요가 프로그램에서 쓰러진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평소 심장이 안 좋다고 알려진 분이었는데 응급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직원들은 10분 뒤 다른 입주민의 신고로서야 도착했습니다. 내가 분노하며 따지자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당시 센서 데이터가 착오를 일으켜 위치를 잘못 인식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기계를 믿고 사람을 무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사람이 쓰러져도 기계가 감지하지 못하면 그냥 무시되는 삶. 며칠 뒤 식사 중간에 채안드 속이 뒤집혀 식판을 밀쳐두고 잠시 벽에 기대 있었는데 바로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식사량이 비정상입니다. 혹시 건강 이상 있으세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냥 입맛이 없을 뿐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내 식판엔 죽 한 그릇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죽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지도 않다는 말이 소화력 저하, 저염식, 필요 간식 제한으로 이어지는 강제적인 식단 조절로 바뀐 거죠. 점점 나는 내 방 안에서도 숨을 쉴 수 없게 됐습니다. 숨소리조차 감지될까 두려웠고 화장실 불 끄는 것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이면 방 안에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여기선 울지도 못해. 울다 들키면 상담치료 프로그램으로 끌려가겠지. 그리고 결국 나는 선택했습니다. 센서를 몰래 떼어내 보기로. 밤 11시 조용히 책상 위 센서 케이블을 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로 경보가 울렸습니다. 윤정의 어르신, 센서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혹시 낙상 또는 기기 파손이 있었나요? 관리실 직원이 내 방으로 찾아왔고 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로 건드렸나 봐요. 그들은 의심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다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내 방 문 위에 작은 CCTV 하나가 달렸습니다. 고객 안전 강화를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나는 사람인데 왜 기계처럼 살아야 하죠? 내 감정도, 내 시간도, 내 식사도 왜 센서가 정하고 태블릿이 감시하고 수치가 판단해야 하죠?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요? 그게 고급 실버타운의 삶인가요? 그날 밤 나는 쪽지를 썼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여길 떠나고 싶다고 하면 또 불만 많다고 할 거니? 엄마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어.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 이제 숨을 못 쉬겠어. 쪽지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만 계속 돌고 있었죠. 6화 딸아, 날 왜 버렸니? 인지야, 너 하나 보려고 참고 참았는데 이젠 나도 안 되겠다. 딸아, 너는 언제부터 날 버렸던 거니? 내 딸 민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바른 아이였다. 어릴 때는 내가 감기만 걸려도 눈물 흘리며 이마에 손수건을 얹어줬고 남편이 일찍 떠난 뒤에 엄마, 내가 돈 벌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라며 작은 손으로 내 주름진 손을 감싸곤 했다. 그랬던 민지가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애 낳고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는 점점 줄고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보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나는 이해했다. 세상이 바쁘고 사는 게 팍팍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저 그거 하나만 바랐던 거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다. 감시 시스템은 점점 강화되고 입주민들의 서열 싸움은 더 노골적이었으며 직원들의 태도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다. 처음엔 어머님 하며 인사하던 직원들이 이젠 그냥 계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나를 제자리로 되돌려 세웠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민지만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다. 아주 오랜만에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통화음이 3번 울리고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문을 열었다. 인지야, 엄마, 여긴 좀 힘들다. 그냥 집에 가면 안 될까? 그 말에 민지는 딱 3초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또 시작이네, 엄마. 엄마, 거기 얼마나 좋은 데인데.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서 알아본 곳인데. 엄마가 적응 못하는 걸 왜 자꾸 남 탓을 해? 그 순간
나는 전화를 들고 멍하니 입을 다물었다. 말을 해도 내 속을 아무리 풀어도 그 아이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인지야, 엄만 그저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나가면 안 되냐고 묻는 거야. 민지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안 돼. 거기서 함부로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엄마가 더 잘 알잖아.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눈물이 자꾸만 흘렀다. 어쩌면 이 눈물은 실버타운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나는 민지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관리실 직원에게 외출 신청서를 냈고 3시간 한도라는 조건 하에 허락을 받았다. 민지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손주가 유치원복 차림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할머니. 나는 반가워서 손을 벌렸는데 민지가 손주를 잡아 끌며 이렇게 말했다. 가자, 준우야. 할머니 바쁘셔.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그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민지 역시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나 미팅 있어서 지금 나가야 돼.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자. 왜 엄마 때문에 내가 자꾸 죄인 돼야 해? 그 말에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스스로에게 말했죠. 딸이 나를 버렸다. 이젠 그 아이의 세상에 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인지야, 너 키울 때 내가 얼마나 아끼고 참고 이랬는지 넌 모르지. 내가 일 나갔다가 허리 다쳐서 병원에서도 하루만 누워있다 바로 돌아왔어. 내 밥은 내가 꼭 지어서 먹였고 겨울엔 내 입을 덮어주며 발이 얼었던 게 나야. 근데 지금 내 눈엔 내가 뭐니? 그날 이후 민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생일도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대신 나는 내 안에서 하나의 문을 닫았다. 며칠 뒤 실버타운에 다시 돌아온 나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젠 나도 너한테 기대지 않으련다. 고맙지도 미안하지도 않아. 딸이 날 버렸다면 나도 너를 잊겠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을 알아야 한다. 나는 민지 너의 옆이 아닌 곳에서 내 마지막을 준비해야겠구나. 7화 내 돈, 내 인생 당신들이 가져가 놓고 내가 평생 벌어 모은 돈이야. 남의 것도 아니고 내 거. 근데 그 돈이 어느 날부턴가 남의 손에서 줄줄 새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땐 허망해서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전 딸은 말했죠. 엄마, 여긴 비싸니까 관리비랑 병원비 같은 건 내가 처리할게. 보험금은 내가 관리하고 있을게. 엄마는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 그 말을 난 믿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믿었어요. 왜냐고요? 그 아이가 내 딸이니까요. 내가 목숨 바쳐 키운 내 자식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옆에 있는 공용 프린터에서 청구서를 출력하려다 우연히 내 명의로 된 은행 명세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의아해서 확인해 봤죠. 거기 적힌 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자동이체 내역들. 실버타운 생활비 298만 원, 병원비 52만 원, 백화점 46만 원, 호텔 27만 원, 유아복 쇼핑몰 19만 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유아복을 살 일이 없는데 그때부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딸에게 준 체크카드, 보험 해지금 3천만 원도
딸 명의로 관리하던 걸 떠올렸죠. 그날 밤 나는 조심스레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민지야, 혹시 엄마 카드로 너네 뭐 사거나 그런 거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엄마 거니까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엄마는 혼자 생활비도 안 드는데 뭐가 문제야? 호텔이랑 백화점 결제도 엄마 거야? 손주 옷 산 건 그것도. 아니, 엄마.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솔직히 그게 다 엄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뭐, 엄마 여기 입주시키면서 우리도 지출이 많아졌어. 근데 엄마 보험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그냥 그걸로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왜 그걸 그렇게 따져?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와가며 산다. 그럼 내가 고생해서 모은 내 돈을 내가 아닌 내가 써도 된다는 뜻이야? 다음 날 은행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딸 명의로 등록된 자동이체가 총 7건, 그중 3건은 딸의 개인 보험, 1건은 차량 할부, 나머진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해지금 3천만 원 중 2,200만 원은 이미 인출 완료.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고 침대 위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결국 편지를 썼습니다. 전화하면 또 무시당할까봐. 민지야, 그 돈 엄마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내가 좋으라고 준 것도 내 애들 용돈 주려고 만든 것도 아니야. 너 결혼식 축의금도 내가 냈고 신혼집 보증금도 아빠 보험 해지해서 보탠 거야. 그때도 말 안 했지. 그냥 그래도 행복하라 싶었어. 근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 내가 날 위해 선택한 실버타운이라며? 근데 왜 나는 점점 더 버려진 기분이 들까? 편지를 사진 찍어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실버타운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죠. 어르신, 이번 달 납부가 일부 지연돼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딸이 이젠 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내 돈, 내 인생, 당신들이 가져가 놓고 왜 나한텐 불만이 많다고, 감사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그냥 조금만 내 손으로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 남아있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89만 원.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분노로. 8화 노인 학대. 그건 뉴스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TV에서만 보던 일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실버타운에서 노인을 학대한다는 뉴스. 설마 우리 애가 맡긴 데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 옆방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날은 새벽 3시였습니다. 물 마시러 일어나려는데 벽 너머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어요. 퍽, 툭, 그리고 뭔가를 끌고 가는 듯한 질질 끄는 소리.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귀를 더 가까이 대자 희미한 신음과 함께 아 하지마 하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전화로 응급벨을 누르려다 괜한 오해 살까 싶어 슬리퍼만 신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봤습니다. 옆방 앞 복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간호보조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직원이
할아버지를 팔목으로 억지로 끌고 가고 있었죠.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리치자 직원은 놀라 돌아보며 급히 손을 놨습니다. 아, 어르신, 깨어 계셨어요? 아니에요. 이분이 잠결에 나와서 제가 방에 모시려던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입에선 여전히 살려줘 아프다는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나는 뛰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아프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만 겨우 돌리며 내 눈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이후 나는 관리실에 정식으로 문서 항의를 넣었습니다. 옆방에서 물리적인 학대가 있었습니다. CCTV 확인 요청합니다. 직원의 인권교육 및 징계도 요구합니다. 관리실장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학대라 오해될 만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해당 어르신은 인지장애가 있으셨어. 자주 오해를 하세요. 오해요?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오해예요? 할아버지의 멍든 손목은요?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죠. 어르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모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며칠 뒤 그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가족이 데리러 온 흔적도 없이 그저 퇴소 처리라는 말 한 줄만 남기고 방은 정리돼 있었어요. 그 이후 그 방은 비워진 채 보수 공사 중이라는 종이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귀를 막고 잠을 잤습니다. TV 소리, 사람 말소리, 심지어 바람 소리마저 그날 새벽의 신음처럼 들렸거든요. 살려줘 하지 마.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베개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민지에게 또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민지야, 여기 진짜 뭔가 이상해. 누가 밤에 끌려 나갔어. 학대야. 나 그걸 눈으로 봤다고. 민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또 그 소리야? 대체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다른 어르신들 중엔 불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엄마만 왜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일이 있었어. 그 할아버지 지금 없잖아. 사라졌다고. 그분 요양병원으로 가신 거래. 더 집중 관리가 필요해서. 엄마는 망상 같은 말 좀 그만해. 나 엄마 때문에 진짜 지쳐.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것,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 가족도 시설도 이젠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음악이 무겁게 깔리며 감정 고조. 나는 봤어요. 나는 들었어요. 나는 느꼈어요. 근데 왜 모두가 나한테 그건 내 착각이라 말하는 거죠. 내가 미친 걸까?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건 여기야. 이곳이 비정상인 거야. 그날 밤 나는 메모지에 단 3글자를 썼습니다. 나가자. 구화 도망치듯 나온 실버타운. 느린 피아노음, 점점 고조되는 감정선과 함께.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탈출이 아니라 탈출구였어요. 그곳에 더 있었다면 나는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며칠 동안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복도 끝. 불 꺼진 실버타운 복도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며 따라오고 나는 도망치고 문을 두드리고 하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꿈. 그럴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고 나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제 여긴 안 돼. 더는 여기서 못 살아. 결심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굴욕과 무시, 통제와 외면의 끝에 서서 자연스럽게 쌓여왔던 감정이
그날 문득 터져버린 거였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건 몇 장, 옷 두어 벌,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어린 민지와 남편, 그리고 그 시절 나. 그 미소가 너무 그리웠어.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관리실의 순찰은 5시 30분. CCTV는 대부분 복도 끝부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야 했죠. 나는 머릿속으로 도망치는 경로를 수도 없이 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 못하니까 비상계단으로 3층에서 1층까지, 그리고 후문으로 나가 택시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내려가는 도중 발밑에서 삐익 소리가 났습니다. 경보 센서였습니다. 잠시 멈춰섰지만 곧이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고 나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후문은 평소엔 잠겨 있었지만 간혹 물품 출입 때문에 열려 있는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다행히 그날은 창고 정리 후 잠깐 열려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밀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의 공기. 눈물이 핑 돌았고 나는 허겁지겁 택시를 불렀습니다. 5분도 안 돼 도착한 차 안에 올라타며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모실까요? 나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데로요. 제발 사람처럼 숨 쉴 수 있는 곳으로요. 처음 향한 곳은 친구 미잔의 집이었습니다. 중학교 동창. 남편 떠난 뒤에도 연락을 계속 이어오던 유일한 친구. 문을 열자 미자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혜야, 너 이게 무슨 꼴이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미자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그제서야 터졌습니다. 미자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거기선 진작 나왔어야 했어.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민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시설에선 지금 난리예요. 위약금은 어쩔 거고 짐은 왜 연락도 없이?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지야, 내가 언제부터 내 허락 없이 숨 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니? 엄마가 나가면 너한테 창피한 거야? 아니면 돈이 아까운 거야? 나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것뿐이야.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실버타운은 고급이었습니다. 화려했고 조용했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그 안엔 사람의 숨,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말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곳에서 마치지 않게 해준 건 오직 내 의지 하나였습니다. 10화 집이 천국이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엔 사람 냄새가 났어요. 비누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흙냄새. 그게 천국이더군요. 돈으로는 살 수 없던 사람 사는 냄새요. 친구 미자와 함께 살게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텃밭이 있는 단층집. 누가 보면 불편하다고 하겠지만 내겐 그 어디보다 안락한 곳이에요. 일어나면 찬물에 손수 얼굴을 씻고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 냄새에 미자가 방에서 나와 웃죠. 역시 너는 요리를 안 하면 병 나는 체질이야. 나는 내 밥 먹으려고 너랑 사는 것 같다니까. 나는 피식 웃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여기가 천국이야.
매일 저녁 우린 마당에 나와 빨래 넣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소주 한 잔 조촐하게 나눠 마십니다. 그러면 문득 그곳 실버타운이 생각납니다. 깨끗했고 조용했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그곳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미자의 낡은 전기밥솥이 실버타운의 최신식 무균 식판보다 훨씬 더 사람답게 느껴지는 이유. 이제는 압니다. 내가 원했던 것, 사람 사는 공간이었어요. 고급이 아니라 온기. 민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괜찮습니다. 서운하지만 이젠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내 삶을 되찾았고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루는 우편함에 작은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봉투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보낸 사람은 내 손주 준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미자에게 편지를 건넸고 그 친구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언젠간 민지도 알게 될 거야. 자기가 뭘 놓쳤는지. 며칠 전엔 시장에 가서 작은 화분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고무나무, 하나는 아이비. 고무나무는 내가, 아이비는 미자가 돌보죠. 물 줄 땐 꼭 말합니다. 야, 물 주는 것도 말 걸면서 해야 돼. 생명이야, 이것도. 그러면 미자가 웃죠. 너 진짜 사람 같다, 정혜야. 거기선 기계한테 감시만 받더니 이제는 식물한테 인사하네. 여기가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노년이란 게 말이죠. 꼭 조용하고 고급지고 관리받아야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하루 2끼 먹고 햇살 한 줌 받으며 친구랑 나눠 웃을 수 있는 이 삶이 그 어떤 고급 실버타운보다 훨씬 좋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밥을 하고 문을 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집이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나는 갇혀 있었죠. 가족이란 이름에, 죄책감이란 감정에, 그리고 고급이란 환상에. 이제 나는 압니다. 진짜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혹시 늙는 게 두려우신가요? 혹시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신을 자꾸 감추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연을 기억해 주세요. 가장 비싼 곳이 가장 좋은 곳은 아닙니다. 가장 조용한 곳이 가장 평온한 곳도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천국입니다.